자,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많은 복 중에서 또 합격 복은 반드시 받으시고, 그 외에 수많은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길 바라고요. 자, 이제 새로 개강을 했는데, 자, 교재 권리의 변동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은 이제 제외하고요. 우리가 입문 과정은 이제 용어 중심, 그런 거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쭉 이제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민법은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배우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권리 중심으로 이제 민법은 정해졌다고 그랬고요. 자, 이 권리는 이제 항상 뭔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인데 여러 개의 권리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 둘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뭐고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물권이든 채권이든 그런 권리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이게 이 권리라는 게 참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권리 많이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소유권이다, 저당권이다, 뭐다. 근데 보이지도 않는 걸 배우는데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권리 반대는 의무니까 항상 권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권리의 변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다른 앞사람, 전 소유자로부터 이전받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 자, 이런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다. 자, 이런 결과를 다른 말로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다 이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잡는 거죠. 근데 항상 뭐 세상 일이 이런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즉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 원인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골치가 아프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니까. 근데 법률 요건은 잘 모르더라도 법률 효과는 좀 기억을 할 용어라고 그랬어요. 항상 법률 효과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권리 의무를 얘기한다. 권리의 변동을 얘기한다. 권리 변동.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이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크게 둘로 나눠보면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자 된 것은 여러분이 그러고 싶으니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죠. 여러분이 그러고 싶다. 그게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에서 쉽게 해서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되죠. 자, 이런 매매계약 같은 건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러죠. 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원인은 반드시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자, 꼭 당사자 의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뭐 상속 같은 것들. 자, 이런 걸 다 묶어서 우리가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은 또 하나의 원인인데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 큰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맨 18페이지에 이제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을 살짝 배우고 주로 우리는 이쪽을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 중심으로? 법률 행위 중심으로. 물론 법률 규정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 법조문이 있는데 가서 배우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권리 변동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권리 변동은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쭉쭉 넘어가시고. 자, 권리 변동의 형태를 보세요. 권리 변동 형태. 권리가 움직이는 모습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권리가 발생이 되거나, 발생된 권리가 변경되거나, 발생된 권리가 없어지거나. 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권리 발생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면 취득이라고 그래요. 취득. 변경은 그냥 변경이고요. 소멸은 상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주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우시는 것은 권리 변동 그러면 취득을 많이 얘기하죠. 취득, 권리 취득한 거.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한 거. 물론 소멸도 권리 변동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취득이나 소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변경은 잘 우리는 공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용어만 가볍게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취득 중심으로. 취득 중심으로. 자,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은 나눠지죠. 그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최초로 취득했다는 거죠. 최초 취득.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빈 땅에다가 건물 한 채를 졌으면 이 건물은 새로 생긴 신축 건물이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게 아니라 최초로 취득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원시 취득만 있는 게 아니라 승계 취득도 있는데, 주로 이제 승계 취득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시겠죠. 승계 취득. 그럼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승계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승계 취득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이전적 승계, 즉 이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설정하는 거하고 둘로 나눠지죠.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전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 소유권 이전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그 권리 전부를 넘겨받은 거죠. 그럼 그 전 사람은 이제 그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그냥 이전된다는 거예요. 다만 소유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설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설정도 승계 취득의 일종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소유권은 내용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건물을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도 하고 수익도 얻고 처분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사용 수익은 항상 같이 보시라고 그랬고요.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 건물을 좀 필요해,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사용하고 싶으면 네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는데, 그럼 소유권 이전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데, 살려면은 돈이 많이 들죠.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살 돈은 없는데 이 건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데, 당연히 그러면 전세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 소유자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둘이 약정을 하겠죠. 2억을 3억을 주고 등기까지 하면 얘는 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취득. 그러면 이 전세권 취득은 이 건물에 대해서 최초로 이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걸 원시 취득을 하지 않고, 야, 이게 승계 취득의 일종인데, 야, 그럼 승계 취득은 앞선 사람부터 이어받았다는 얘기인데, 앞선 사람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 전세권 취득한 게 이 사람부터 승계받은 거냐, 그게인데. 이게 이전이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의 이 모든 내용들이 을한테 그냥 넘어온 거지만, 설정은 앞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의 내용 중에 일부만 넘어온 거죠. 일부만. 이걸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은 앞선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 뭐 하는 거? 사용수익하는 것이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서 이 권리라는 게, 만일에 이 권리를 빵으로 생각하면, 자, 이전은 여러분이 배고파 죽겠다, 빵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빵을 다 준 거죠. 그 이전이지. 그럼 이제 저는 빵이 없죠. 이전이고. 여러분 빵 좀 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좀 배고파. 그래서 제가 일부를 떼서 드릴 수가 있지. 그러면 여전히 저는 빵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빵을 취득했죠. 여러분이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예요. 자, 이게 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승계 취득이에요. 자, 이런 거 설정이래요, 설정.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 내용 중에 사용수익하는 것은 지들끼리 정해준 이 기간 동안에는 얘한테 넘겼기 때문에 얘는 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얘가 사용하더라도 이 건물 팔아서 다른 데로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설정이라는 것은, 자, 승계 취득의 일종인데 앞선 사람의 권리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이어받는 건데, 그럼 그 구조가 주로 소유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부 다 뭐라 한다?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런다, 이게 설정자. 그럼 돈 빌려주고 요 건물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역시 그 저당권 취득도 뭐 한 거다? 설정.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고 이쪽이 저당권 설정자. 그럼 저당권은 소유권의 내용 중에 뭐가 넘어온 거예요? 처분하는 게 넘어가죠.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이 건물을 사용 못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가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자가 강제로 저걸 처분해버리게 되죠. 경매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다 설정을 한다. 그 의미만 이해하시고, 가끔 이걸 가지고 뭐 장난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잡자. 그래서 설정은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자, 그 권리 내용의 일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이라 하자. 뭐 그 정도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변경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권리 변동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그럼 권리 변동 하나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아까 얘기했던 법률 뭐하고 행위하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 차이점은 법률 행위는 행위예요, 이거. 행위.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당사자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 표시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저희 교재는 뭐 법률 사실 가지고서 쭉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런 거 강의하시고 막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거 어지럽기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막 정신없이 나왔는데 그냥 요 정도 구조 잡고 이제 법률 행위로 직접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봐, 이거. 우리도 몰라. 그냥 넘어가세요. 이제 구조 잡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법률 행위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자, 되셨죠? 서운해? 얼마나 좋아. 딱딱 공부할 것만 딱딱 정해주고. 그냥 저 앞에 있는 뭐 용태 사건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지러워요. 저희도 어려서 공부할 때는 그런 거 다 보고 이제 학교 다닐 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뭐 준 법률행위 뭐 하면서 이런 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률행위 중심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다 얘기했죠.
뭐 의 얘기 나오는데 법률행위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 그럼 뭘 일으키는 결과가 나타나야지.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는 걸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는 원인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는 하나의 원인이다. 쉽게 해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 이런 거, 임대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시고, 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슬쩍슬쩍 또 시험에 나와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제 법률행위를 이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역시 합동행위 크게 볼 건 없어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누는데요. 자, 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은 뭘 가지고 나누느냐? 항상 나누는 것은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여기 나왔죠. 의사표시 수, 이건 보지 마시고. 어떤 법률행위든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 몇 개가 있어야지만이 그 법률행위가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단독행위라는 것과 계약으로 나눈대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런 거 단독행위예요. 그럼 당연히 계약은, 자,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인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 그럼 매매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10억에 사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10억에 사고 싶다는 의사표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죠. 판 사람도, 그래, 내가 너한테 내 아파트 1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그래서 계약은 항상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 한쪽을 청약, 한쪽을 승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계약을 청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먼저 결혼을 청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혼 그래요. 그럼 청혼만 한다고 결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나중에 말씀드린 혼인도 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 상대방이 오케이, 나 너하고 결혼하겠다, 승낙을 해야죠. 그래서 이러는 게 이게 계약이죠. 어차피 우리는 단독행위보다 뭐 중심으로 공부하실까? 계약 중심으로 공부하겠죠.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 중개를 해야 되고, 중개는 양쪽 사람을 중개하는 거니까 계약이 주로 그 중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쪽에서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계약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이쪽에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 건 이 단독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단독행위는 한 개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얘기하는데, 즉, 이 한 개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권리가 생길 수도 있고,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권리 소멸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 단독행위를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누다 보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가끔 문제를 내요.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찾아라. 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민법 물론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다 뒤쪽에서 공부하시게 되고 또 우리가 배우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긴 좀 어렵죠. 이쪽은 이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외우시는데 제가 우리 민법은 일단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 공부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물론 여기도 외우고 여기도 다 외우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한쪽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얼추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럼 일단은 양이 적은 거, 그 다음에 양이 많다 하더라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면 그쪽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둘 중에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운다 그러면 이쪽 외우시는 게 훨씬 낫겠죠. 예. 그래서 유증은 그냥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상속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내 재산 중에 저기 있는 땅을 뭐 누구한테 주거라.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하는 거. 소유권 포기. 뭐 점유권 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소유권이라는 걸 포기하는 거.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권 가지고 있었는데 나 아파트 갖기 싫다. 소유권 포기하는 거. 여러분 혼자 하면 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요. 가볍게. 자, 제 이름 유재헌이에요. 근데 헌을 빼시고 소를 들어보세요. 유재소 포기, 유재소 포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유재소 포기. 유재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유재소를 포기해야 됩니다. 유재소 포기.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은 이제 주로 이쪽을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이제 하나씩 나와요. 이거 다 취소, 철회, 뭐 동의, 추인, 해제, 다 뭐 채무, 면제, 상계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단독행위 구별하시고요. 자, 계약은 아까 공부하셨는데 저희 계약이 뭐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건 당연히 계약이란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살짝 장난치는 게 있어요.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된대.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법률 용어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것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줄여놓는다고 그랬어요. 줄여놓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요런 거 가지고 장난 좀 쳐요. 자, 요거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자, 이렇게 이제 장난치는데 왜 이런 장난치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우리가 외우진 않았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에 해제하고 해지가 보이죠? 예. 이거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서 해지 굉장히 열심히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해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파트고. 아주 어쨌든 해제나 해지는 계약을 했는데 누군가 그 계약은 하나의 약속이죠. 근데 누군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한쪽에서 그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버리는 것을 우리가 뭘 한다? 해지라고 그러죠. 그 일방적으로 깨면 되는 거지. 해지하기 위해서 꼭 상대방하고 의사 합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단독행위인데 자, 여길 보니까 또 해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해지가 키워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키워드야? 합의가 키워드죠. 이거 아니에요. 합의. 그러니까 합의가 나오면 이건 뒤에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뭐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 다음에 자, 계약이죠, 계약. 약은 약속이란 얘기지. 계약을 청한다. 거기에 대한 승낙을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약자 들어간 것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가장 대표적으로 약정, 특약. 다 계약이죠. 특히 이제 합의해지. 이것도 계약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증여 가지고 또 장난치는데, 근데 요즘은 잘 장난치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아서. 증여는 자기 재산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인데,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야, 일방적으로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증여가 공짜로 주는 건 맞지만, 공짜로 준다고 해서 이게 단독행위다 그러면은, 아니, 나쁜 것도 그러면 꼭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면 되는 거죠. 자기가 갖기 싫은 거라든지 위험한 물건 같은 거 다 줘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라고요. 증여는 주는 사람이 공짜로 주겠다는 의사와 받는 사람도 내가 공짜로 받겠다는 의사,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돼야 성립되는 그 계약이죠. 계약, 증여 계약. 단독행위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법률행위 종류, 특히 의사 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하고 계약, 특히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세 가지. 유, 재, 소, 포기. 유, 유언, 유증. 그다음 재,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 소유권 포기. 자, 그렇게 잡으시고요. 나머지 큰 문제는 없고요. 요식행위하고 불요식행위 나눠지는데, 이건 계약은, 법률행위는 어쨌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의사표시 외에 별도의 형식이 더 필요한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 별도의 형식이 필요 없는 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뭐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뭐든 전부 다 무슨 행위다?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요식행위는 없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그러니까 그냥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냥 불요식행위다 그러면 맞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 정도 이제 보시고, 자, 이제 제3절 법률행위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법률행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데, 법률행위는 다시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그럼 이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가, 자, 쉽게 해서 여러분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이유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권리의 변동은 결과라고 그랬어요. 자, 결과를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하시자고. 그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 자기 의사표시에 따르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러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두 단계.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법률행위를 해야죠. 즉,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지.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냥 될 게 아니라 항상 법은 뭔가를 갖추란 얘기죠. 자, 이걸 우리가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거, 자, 이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 한다. 그래서 그 요건이 이제 다 갖춰졌다면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됐고, 자, 성립이 됐다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죠. 자,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야 되죠. 유효가. 법률행위는 했지만,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이 무효라면 말 그대로 무효니까 법률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권리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도,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도 뭔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걸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이 있는 요건.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요건이 갖춰졌을 때 국가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권리라는 게 자꾸 안 보여가지고 이제 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생각지 않다가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어지러운데, 그래서 이걸 살짝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 자, 이쪽 여기서 김치찌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만드는 이유는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그 김치찌개가 맛이 있으려면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려면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뭐 김치찌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김치찌개를 만들었다고요. 그럼 김치찌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그 김치찌개가 맛있나요? 아니지. 그 김치찌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맛이 있으려면 또 별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김치찌개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재료를 얘기하는 건데,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3개의 재료가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지. 두 번째는 그 법률행위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내용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는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죠. 자,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김치는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이 의사표시가 김치란 말이에요. 그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김치찌개를 뭐 맵게 할 건지 좀 달게 할 건지 뭐 할 건지 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일단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뭐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그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이 된다. 근데 성립이 됐다고 해서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이제 또 갖춰야 될 게 있는데, 자, 이 갖춰야 될 것들은 이 재료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 재료들이 다 정상이 된다는 거지. 즉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 계약 당사자들이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 능력이 세 가지. 권리 능력 플러스 의사 능력 플러스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 그 법률행위 내용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 있는 내용이어야지. 도박이나 범죄 같은 것들, 야, 저놈 다리몽둥이 하나 딱 하면은 절단 내면 내가 1억 줄게. 이런 계약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계약은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보면 안 된다. 자, 의사표시는 두 가지 갖춰야 되죠. 의사는 생각이죠, 생각.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표시해야 되죠. 외부에 나타나는 거. 그러면 그 의사와 표시가 같아야죠. 일치해야지. 여러분이 아파트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10억에 이전 받을 의사가 있고 그걸 표시를 10억에 팔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여러분은 그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생각도 없는데 아파트 소유자 보고 그 아파트 10억에 파세요.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일치는 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즉 자기 생각을 결정하고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해야지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아서 또 누구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살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뭐 문제 생기겠죠. 이렇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것을 우리가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가 정상이 되려면 하자 있이 하자 없이 하자 없어야죠. 의사표시는. 자, 이렇게 다 갖춰졌을 때만 이제 비로소 국가는 당신네들이 한 계약대로 권리를 발생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걸 배우신다는 얘기인데 법률행위 파트. 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갑시다. 자,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인데 이 내용은 네 가지를 갖춰야지만이 정상이 돼서 유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딱 하나인데 그럼 어느 시점에 확정돼야 되냐 그게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시점 얘기하면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할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늦어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러니까 꼭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야 유효다 그러면 틀려요. 확정은 꼭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꼭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몰라도 돼요. 일단 자, 그 다음 실현이 가능해야죠. 그럼 우리는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불가능할 때 이렇게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이 도대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계약 내용을 했더라는 거죠. 자, 요걸 불능이라고 그러죠. 불능. 자, 불능을 이제 크게 둘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는데, 자, 요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건 법률행위 당시예요. 법률행위 당시. 자,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 여기 지금 가고 있는데,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할 때부터 이미 불가능한 사실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한 거죠. 가장 흔한 것은, 자, 여러분하고 제가 계약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면, 자, 여러분이 저한테 10억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자, 그러면 그것도 계약이죠?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건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건 계약할 때부터 불가능해요. 그거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 뭐 하늘에 있는 별 이런 거 안 나오죠.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1월 5일 아침 10시에 만나서 이 건물에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자, 10시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 하자마자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월 5일 날 매매 계약은 하고 2월 10일 날 여러분이 잔금 주고 제가 그때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다고요. 자, 이게 매매 계약의 목적이죠. 여러분은 대금 주고 저는 그 건물에 소유권 넘기는 거. 자, 이건 일반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한 내용을 하는데 이게 불가능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건데,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은 자, 오늘 10시에 만나서 매매 계약하기 전날 어젯밤에 이게 화재가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고요. 자,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파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의 내용은 제가 그 건물을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건데, 자, 이제 건물이 불타버렸으니 이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언제부터? 매매 계약 할 때부터.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러면 법률행위 당시에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에 따라서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부터 불가능한 내용을 그 법률행위 내용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그 원시적 불능은,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후에 불능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 기준이 역시 법률행위 당시죠. 법률행위 이후에 불가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월 5일 날 매매 계약할 때는 이 건물이 멀쩡하게 있었는데, 자, 그럼 2월 10일 될 때까지 그 건물이 쭉 있어가지고 2월 10일 날 제가 등기서를 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요게 1월 한 20일쯤 돼가지고 화재가 나서 홀랑 다 타버린 거죠. 자, 그럼 어쨌든 2월 10일 날 저는 여러분한테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기준은 2월 10일, 이걸 우리가 이행기라고 그러는데, 의무를 이행하는 이행기라고 그러는데, 기준은 이행기 법률행위 당시. 항상 기준점은 법률행위 당시에, 법률행위 당시. 그럼 요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에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도 이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 매매 계약 할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그 법률행위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공부는, 특히 법 공부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된다. 법은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기준대로만 들어가셔야 돼. 어느 때, 어느 시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법률행위 당시, 요때를 기준으로 보일 때, 1월 5일 날, 2월 10일이 아니라.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가볍게 보시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다시 배우시게 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법률행위 목적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 원시적 불능이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행 전에 그랬는데, 뭐 성립 후라고 해도 되죠. 성립 후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하는데,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거기까지 보시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는 되지 않는다. 즉 유효다.
그 정도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확정, 가능 두 가지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적법이 나오죠. 적법. 그 법률행위 내용은 국가에서 정해진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법을 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법을. 자, 이 법을 크게 둘로 나눠서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 법은 규정이니까. 자, 이 둘로 나눠지죠. 그럼 말뜻 그대로 딱 보니까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은 이 법조문을 위반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 근데 임의법규, 임의규정은 말 그대로 법은 법인데 임의적이라는 얘기니까 지키든 말든 꼭 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 법조문 내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당사자 의사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도 강행규정도 있고 뭣도 있어요? 임의규정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크게 이렇게 나누고 이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을 일반적으로 또 둘로 나누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끔 문제가 나와요. 강행법규를 효력규정과 그다음 무슨 규정으로? 단속규정으로도 나눠요. 그럼 효력규정은 보세요. 강행법규 중에 효력규정인 것은 이건 그 법률행위 효력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효력과 관련된 규정이니까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 그러면 이 효력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민법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법들이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인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 민법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이런 거죠. 2차 과목에 자, 강행규정, 즉 효력규정으로 판단된 법조문 중에 우리 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거 2차 과목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배우시죠? 중개사법에 많은 법조문들이 있는데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서는 효력규정에 해당되는 게 또 있고 단속규정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무한정 받고 싶죠. 근데 법에 의하면 무한정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규정이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중개를 해가지고 자, 그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 그거보다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높게 보수 약정을 했을 때 자, 이게 효력규정이라면 그 약정은 무효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중개보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공인중개법령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춥고 이렇게 하는데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은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어야 돼요?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그러고서는 중개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 약정을 해야 되는데 자, 자격도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보수 약정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런 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좀 했을 때 그 규정을 역시 무슨 규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효력규정. 그래서 자,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해서 효력규정이라는 거예요. 무효.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여기는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업을 하면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죠. 그럼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하면서 업하고 뭐 이렇게 다 구별이 되는데 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런데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에서 자, 보수를 받기로 또 약정을 했다.
자, 이건 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거는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래야 지금 똑같이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 중개를 하고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하나는 그 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고 하나는 유효, 즉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내려진 것이 그 중개를 뭘로 했느냐? 업으로 했느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했느냐? 그 차이란 얘기죠. 보시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 단속 규정을 조금 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단속 규정도 이것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켜야 돼. 근데 이걸 위반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그 법률행위 자체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그러고 말뜻 그대로 이 규정 앞에 뭐 잘 썼어요? 단속. 그러니까 뭔가를 국가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자,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음식은 아무나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도록 법에 정해놨는데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붕어빵 팔고 뭐 군밤 팔고 군고구마 팔고 음식 파는 거죠. 그 양반들이 허가 받고 파나요? 아니야. 그럼 그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서 팔고 있어요? 튀 생각하잖아. 단속 뜨면 그래,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시다가 그런 분들한테 자, 뭐 붕어빵을 사서 먹었어. 그 산 게 그 법률행위죠. 자, 그러면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받고 음식을 팔으라고 그랬는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 음식 판 거 자체가 무효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 붕어빵 사 먹는 건 괜찮아. 유효인데 만일에 관청에서 단속 떠가지고 걸리면 그 양반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단속 규정이 나와요. 의미는 이해되셨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교재가 조금 어쨌든 자, 요거 하나 역시 중개사법 규정인데 자, 중개사법 33조 제6호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을 하게 될 테니까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직접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면 이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단속 규정이라면 이 거래 행위는 유효가 되고 그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 판례는 이건 단속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거래 행위는 이 법률 행위는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 우리는 보통 이제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이렇게도 문제 내지만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쫙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핵심에서 여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미등기 전매 행위에 따른 자, 중간 생략 등기 우리 우리 시험에 있는 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중간 생략 등기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미등기 전매와 중간 생략 등기는 뭐길래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느냐? 나중에도 이제 배우시겠지만,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갑의 토지나 건물을 1억에 사서 그럼 샀으면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여러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야죠. 근데 그 등기하기 전에 작업을 쫙 해가지고 병한테 3억에 팔아버렸다고 또.
여러분한테 등기하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고 또 그 부동산에서 또 매매했죠. 그래서 또 했을 때 또 한 것을 우리 법률 용어로 뭐자 붙인다고 그랬어요? 하고 또 해. 아니. 전자를 붙인다고 그래요. 전자를. 전매. 그래서 전매. 미등기 전매. 매매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또 매매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배우셔야 된다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임대를 한 물건을 다시 또 임대를 놨어. 다시 또 전대.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다시 또 전세 놨어. 전전세. 그러니까 한 번 또 한 때는 앞에다가 뭐자를 붙인다고요? 전자를 붙인다고. 그러면 자, 원래대로 병한테 소유권이 가려면 지가 여기서 샀으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등기를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의뢰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또다시 병한테 등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의뢰 입장이래. 해 주시겠지. 우리는 또 고지고대로 사시니까. 보통 일반 국민들은 안 하겠죠. 왜? 지금 얼마에 사서 1억에 사서 지금 얼마에 팔았어? 3억. 그럼 2억의 차익이 생기는데 국가에서 이 사실을 알면 그 2억을 그대로 놔둬요? 세금으로 다 뺏어가요?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데 이런 사실을 왜 등기해가지고 다 알려? 등기하면 세금 걷어가세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순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고 이 등기를 생략하고, 어차피 얘는 팔았으니까 넘겨줄 사람이죠. 어차피 얘는 샀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판 놈에서 맨 마지막 산 사람한테 직접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갈 등기를 생략하고 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그래,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말 다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 행위에 따르는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니까, 자, 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중간 생략 등기 하는 건 결국 이 사람이 투기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 거죠. 예, 지금 1억에 사서 3억에 팔았는데 2억을 고스란히 지가 다 갖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거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법이 거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2조 2항에는 자, 미등기 전매와 중간 생략 등기를 해라, 하지 말아라, 금지를 시켰다고요. 자, 금지시키고 요거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내리겠다는 거야. 형사처벌을. 근데 형사처벌이나 뭐 하나, 이 좋은 거 2억이나 자기 것이 돼버리는데 결국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행위를 하더란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걸렸어요. 걸렸을 때 이 매매 계약하고 이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효력 규정이라면 다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단속 규정이라면 이건 인정해 주겠다. 다만 걸렸으니까 처벌은 받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는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와 중간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뭐로 됐다고요? 단속 규정으로 봤다고, 단속 규정으로. 그래서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2가지. 자, 위에 중개사법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그 규정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행위에 따르는 중간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 이 2가지는 단속 규정이라고.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속 규정으로 한 이유가 있어. 이걸 효력 규정으로 본다면 이거 무효 다 무효란 얘기죠. 그럼 무효라면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지. 이게 국가도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다 인정해. 인정해야 어쨌든 이쪽으로 가가지고 너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고 너는 또 양도소득 내고 다 할 거 걷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 때리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속 규정 2가지 정도는 기억하시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정도.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구별하는 거 가끔 문제 나와요. 가끔. 특히 이제 단속 규정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자, 확정, 가능, 적법까지 보셨어.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사회적 타당성은 매년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없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되지. 그럼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죠. 즉 법조문은 깔끔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이걸 줄여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무효로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의의는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따지는데, 여기 지금 이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로 이제 바꿔놓습니다. 자, 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봐, 이렇게만 나와야 되지. 이게 35회 때 시험 정답이었어요. 반사회적 행위에서.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반사회적 행위를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래, 시험 문제 나오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내용의 표현 방식을 썼다 하더라도 보면서도 지금 이게 답을 못 골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교재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에 보니까 약간 정리를 좀, 하여간 민법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둘 중에 하나니까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을 되도록이면 시험에 나오는 문장 형태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눈에 익어가지고 빨리 찾지. 같은 거라 하더라도 그냥 표현 방식을 막 이상하게 하면은 이게 찾기가 어렵다니까. 항상 지금처럼 있다로 나와야 돼. 근데 이걸 없다로 그래 보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이 매매 계약이 일단 무효래. 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든, 뭐 어쨌든 무효라면 말 그대로 매매 계약이란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산 사람은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 판 사람은 대금 달라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산 사람은 대금 줄 의무, 판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 없다고. 무효란 얘기가. 그래서 항상 권리와 의무로 연결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럼 문제는 권리는 행사를 하는 거고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무효라면, 계약은 했지만 무효라면 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넘겨줄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은 대금 줄 이유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을 지금 해놓고 얘기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일반인들은 계약을 했으니까 이게 무효인지 뭔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계약했으니까 대금 주고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밝혀졌다면, 알았다면, 자 이제 의무 쪽을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즉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줄 필요가 없는데 주고 했죠. 그럼 당연히 다시 줬던 거 돌려달라고 해야지 서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당사자들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가지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이행을 했다면 줄 필요가 없는데 이행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하고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게 그럼 이전 등기까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을명의로 됐다 해가지고 얘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취득하지 못했죠. 그렇죠. 이게 무효니까. 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등기 때 보면은 아직은 갑에서 을로 소유자 해서 자 소유권 이전 매매 이렇게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를 누구로 나타나요? 을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얘가 법적인 소유자가 된 것은 아니지. 매매가 무효니까. 근데 병이라는 애가 또 저 건물 괜찮은 것 같아서 얘 보고 그 건물 좀 팔아라. 또는 요놈이 또 무효인 줄 모르고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명의 등기됐으니까 자 이걸 얘한테 또 팔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얘는 얘 건 줄 알고 사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까지 했을 때 자 여기까지 갔을 때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게 밝혀졌다고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건물을 넘겨줄 필요가 없는데 넘겨줘서 이걸 토대로 또 이렇게 갔죠. 그럼 다시 찾아올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까지 있었다면 당사자끼리라면 얘는 등기 말소시켜서 돌려줘야지. 근데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지 이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제3자를 하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이제 자 을한테 판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안 줘도 되는데 이전 등기까지 해줬고 그래서 다시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보니까는 병한테 또 갔어. 그럼 여러분이 찾아오려면 이 등기를 찾아오려면 이 을과의 매매 계약이 무효란 걸 가지고 얘한테 주장해서 이걸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도 봅시다. 얘도 매매 계약은 이건 정상적으로 유효죠. 대금 다 줬으니까 이전 등기 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을과 갑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란 사실을 알면서 거래했을까요? 모르면서 거래했을까요? 모르면서 거래한 게 일반적이지. 왜? 여러분이 병에 또 입장이 돼보신다면 을명의 등기 자 믿고서 지금 저 부동산 샀을 텐데 등기부 때 보니까 을이 소유자로 돼 있고 을이 소유자가 된 이유는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됐다라고 써 있는데 등기부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등기부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유효인 줄 알고 진짜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믿고 사가지고 이전 등기 받았겠지. 자 이렇게 그 전에 매매 계약이 무효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사람을 뭘 한다고요? 선의 제3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굉장히 좀 가까운 상태에서 얘는 또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걸 알면서 샀을 수도 있죠. 아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얘는 악의의 제3자한테는 무조건 무효 주장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 얘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선의 제3자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때 이제 다시 이제 항상 민법은 여러분이 빙의가 돼보시라고 그랬잖아. 병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을명의 등기 믿고서는 이 매매가 유효인 줄 알고 예건 줄 알고 정상 사서 이전 등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지도 못한 갑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무효니까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찾아오죠. 여러분 지금 이 등기 말소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려고 그러겠지만 다시 진짜 소유자 갑의 입장이라면 안 줘도 될 걸 줘가지고서는 이렇게 갔으니까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무효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주장해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주장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항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 이제 지난번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맨 이쪽에서는 이제 선의 제3자를 가지고 많이 문제를 낸다고 그랬지. 당사자끼리는 모든 무효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빼고 다 똑같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했다 그러면 서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의 제3자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건 원칙적인 얘기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들어가 봅시다. 얘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소유권이 없는 사람부터 소유권이 넘을 수는 없으니까 얘 등기도 무효한 등기가 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거 말소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시켜줘야죠. 그 얘기를 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그걸 우리 교재는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즉 얘는 아무리 정상적으로 사가지고 이전 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같은 얘기인데 시험은 주로 뭐 할 수 있냐 없냐, 대항할 수 있냐 없냐로 나오니까 그렇게 좀 써주는 게 조금 시험을 공부할 때는 빨리 적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드렸으니까 있어. 그 얘기는 선이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 즉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들어갑시다. 그러면 사회 질서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 사회는, 사회 자체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50년, 100년 전의 사회하고 현재 사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냐 안 되냐 판단하느냐. 항상 때 그러면 뭐한 때? 때 그러면 법률행위 한 때. 그렇죠. 이게 기준이에요. 법의 기준. 자,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일단 기억을 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거하고 위반되지 않는 거 이제 구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제 조금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기본서다 보니까 막 이제 펼쳐놓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모습에서 여기서부터는 쭉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보긴 보는데 그냥 순서대로 가긴 갈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뭐 어디에 하나 이런 거 볼 필요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접기약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범죄 행위 같은 것들. 자, 류일번 보세요. 류일번. 주로 자주 나오는 것 중심으로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자, 증인이 증언해주는 대가로 뭘 받기로 하는 약정인데, 여기서는 증언해주는 대가로 뭘 받기로 하는 약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용인된 수준을 넘어서 받기로 하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저하고 다른 사람이 지금 소송에 얽혔어요. 지금 소송에 얽혔어. 그럼 소송에서 이겨야 되겠죠? 자,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 증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서류라고요. 서류. 근데 서류가 없어. 그럼 사람을 증거로 대야죠. 그게 증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금 소송 당사자와 이제 다툼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부탁을 하죠. 좀 나와서 증언 좀, 있는 그대로 증언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이길 것 같다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증언 신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소송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예. 저하고 다른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증언을 해주러 온단 말이죠. 제가 부탁을 한다고 여러분이 쉽게 그 승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예. 왜냐하면 그거 괜히 남 싸우는데 지금 개입이 되는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법정에 직접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자기가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뭐 가까운 법정이면 괜찮은데 저 지방에 있다 그러면 그 지방에 시간 맞춰서 가면 하루 일당 다 깨지게 돼요. 교통비 들고. 그래서 증언해준 대가로 뭘 주기로 하는 것은 그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 질서지. 근데 이제 이 증인이 이 소송 당사자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 내가 뭐 하긴 하는데 그 강남에 총 그 뭐 저기 상가 건물 하나 있던데 그 뭐 좀 주면 나는 한번 증언 한번 고려해 보겠다 라면서 통상적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니까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봅니다.
다른 거 큰 문제 없고. 자,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어쨌든 순서를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이중매매는 같은 부동산을 자,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아서 뭐 중도금까지는 받은 상태에서 아직은 소유권 넘기지 않았으니까 이걸 병한테 또 낼름 또 팔아가지고 한 8억 정도에 팔았다고 칩시다. 여기는 8억을 그냥 주니까 등기까지 이렇게 해놨을 때 이 두 번째 매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을 을한테도 팔고 병한테도 팔았다는 거죠. 이중매매가 여기 이중매매 문제지. 자, 이런 행위가 이미 팔린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또는 매매 계약을 한 게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니까 자기 건데 뭐 얘한테 팔든 얘한테 팔든 소유권 이전만 누구한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중매매가 다 유효가 되진 않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키워드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하는 것 중에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적극가담. 예, 그러니까 꼭 뭐 이중매매 파트로서 들어오지만 어느 지문이든 적극가담자가 보이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 뭐가 된다? 무효다. 즉 얘가 두 번째 산 사람을 우리가 제2매수인이라고 그러는데,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얘가 이 부동산이 팔렸다는 걸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얘는 안 팔려고 그러는데 자꾸 찾아가서 야 나한테 팔아라, 뭐 7억 줄 테니까 8억 줄 테니까 자꾸 요 옆구리를 콕콕 찔러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자, 요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적극가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을 때.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니까 문장에서 멋져 보이면, 저거 하나 보이면 뒤를 읽지 마시고 그냥 결론만 보시라고. 이 결론은 뭐다? 무효. 반사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 그러면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유효 무효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일단은 아무 얘기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뭔데? 유효인데 멋져 보이면 무효다. 그럼 주로 이중매매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은 무효일 때 법률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서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다 볼 필요 없고, 제가 전에도 그냥 포인트 딱 2개만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2개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로 출제자가 출제해가지고 정답으로 잡는 거. 우리는 어차피 5개 중에 정답 하나만 알아도 그 문제는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얘기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효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근데 요 놈이 지 거라고 하면서 또 정한테 팔아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또 해줘 버렸다고. 자, 이런 애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3자. 그럼 얘는 그 전에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걸 알고 모르고 샀을 때, 자, 이 선의 제3자가 역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죠.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요 이중매매가 적극가담해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그럼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얘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얘는 권리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주로 문제를 냅니다. 그 제3자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나와서 이중매매는 원칙으로 유효하다고요. 자, 무효가 될 경우는 적극가담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 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 절대적 무효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강의하는 사람만 아는 용어로 쓰면 안 된다. 저는 항상 하는 게, 우리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이기 때문에 제2 매수를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래요. 그 정도만 보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지금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이중매매가 들어갔다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기 뭐해서 그냥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아니지만 뭐가 들어갔으면 이게 들어가면 반사적 행위로 무효다. 그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계속 이제 들어갑니다. 동계불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효과는 다 얘기했어요. 무효죠. 자, 그럼 당사자끼리는 아까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게 뭐 반사회적 행위든 뭐든 무효라면, 자,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권리 행사할 필요도 없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행을 했을 때는, 자,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무효인 상태에서의 당사자끼리의 효과인데, 이게 무효 중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는 없어.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무효니까. 근데 이행을 했을 때, 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원래는 돌려달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불법 원인 뭐라고 그랬어요? 급여라고 그랬죠. 준 원인이 불법은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사회적 행위를 한 놈이 줘놓고 다시 반사회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준 것이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무효인 경우, 다른 무효들은 다 줬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을 했어요. 자,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 항상 법은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시라고. 원칙은 이행했으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되셨고. 자, 계속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실은 이제 반사질서 행위 파트에서 문제 내는 것은 여기처럼 이렇게 반사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가 지금 막 가다가 딴 거 하다 해가지고 저도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설명하다 저거 설명하는데, 사실 원칙은 반사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반사적 행위에 해당된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게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쭉 반사적 행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효과 얘기했다가 다시 또 반사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삐거덕 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사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걸 구별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랬어요. 그럼 이게 반사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행위라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나쁜 행위 같은데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미 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자, 2번.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자, 첫 관계는, 첫 계약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근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부부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키워드는 이거예요. 지금 남편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요. 그럼 이건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예, 즉 부부관계를 끝낼 수 있는 사유인데 이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뭐한대? 용서한대. 그렇다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죠? 아니, 그 얘기를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데 그걸 반사회적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내가 보살이야, 보살. 그러니까 그 뒤는 볼 필요 없어요. 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지문 나왔는데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 또는 부정행위 용서 얘기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이 자, 이건 부부관계 유지되는 거니까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이제 5번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제 뒤쪽을 공부하시면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잡지 않으니까 이것도 무효가 아니란 게 아니에요. 잘못된 행위지만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보는 거지요. 자, 여기 뭘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그럼 강제집행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라고. 경매를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있는데 빚쟁이들이 여러분 아파트 경매 들어오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앉아서 경매를 당하려고 그럴까요? 그 경매를 면해서 아파트를 지키려고 그럴까요? 지키려는 게 그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것들을 막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반사적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6번도 종종 나오는데 자,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봐도 비자금 조성은 좋은지 나쁜지 나쁜 짓이죠. 그래서 여기도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하는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조성된 비자금을 지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로부터 추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요. 이 임치하는 행위가 이게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요. 자,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내려졌냐면 자, 이게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래된 얘기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노태우라는 양반이 있었죠. 노태우 사돈이 누구였어요? SK 지금 SK가 그렇게 큰 게 노태우 때 컸단 말이에요. 저기 이동통신 이런 거 다 밀어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즘 SK 최태현이하고 그 노소영이하고 그 이혼 사건이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쟁점이 되는 게 뭐였어요? 노태우 비자금을 가지고 SK가 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노소영이 몇 천억 몇쪽 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노태우 그 양반이 대통령 시절에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왜?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까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어쨌든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했어.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김영삼이에요. 김영삼은 그 군사 그쪽하고는 아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으니까 이거 추징 받을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해가지고 SK에다가 맡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걸 만일에 반사회적 행위다 라고 판결 내리면 아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주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 그럼 노태우 측에서는 이 SK한테 이 비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그럼 국가에서는 추징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건 국가에서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맡겨놓은 거지. 아예 준 건 아니니까 돌려받아라 이거예요. 그럼 네가 돌려받으면 국가에서 추징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 내리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아까 중간생략등기도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한 이유가 그걸 다 유효로 만들어줘야 세금도 걷고 하지. 그걸 다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면 세금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국가도 우리 개인과 같은 경제생활을 하는 주체로 보시면 되는 거지.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금을 SK에다가 맡기는 행위는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니까 이것도 맡긴 거니까 노태우 거다. 그래서 다 추징을 해가는 거예요. 이미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또 자주 나오는 게 또 이거예요. 자, 투기 탈세는 일단 우리 생각에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지만 여러분도 투기 탈세 할 여건이 되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그래. 그 인간의 본성이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투자죠. 남이 하면 뭐고? 투기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하고? 투기하고 탈세하는 거예요. 세금과 관련된 거. 자, 이것은 나쁜 행위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변호사는 남의 소송을 대리해가지고 수임료를 받는 사람인데 수임료 외에 그 소송에서 이기면 더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 뭐 몇 억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넘겨준다든지. 자, 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어떤 사건이에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민사사건은 재산권 다툼이죠. 그러면 자기 재산을 이기게 해가지고서는 변호사한테 더 주겠다는데 그걸 우리나라 자본주의에서 그걸 반사회적 행위로 못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뒤에 나오지만 이게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당연히 뭐가 된다?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돼요. 투기하는 거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탈세 투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뭐 12번은 몇 번 나왔지만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이건 그대로 유효죠. 임대차 계약은 꼭 허가받은 건물의 임대차 계약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그러면 103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된다. 줄여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읽어보시면 아주 나쁜 짓들이에요. 그 중에 비교할 게 2번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해주는 대가. 자, 여기에 포인트는 대가 받는 거예요? 허위 진술이에요? 허위 진술이에요. 허위 진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고. 그럼 이거하고 아까 증인이 증언해주는 대가로 뭘 받기로 했다. 자, 여기 포인트는 증언해주는 대가예요? 통상 수준을 넘어서 받는 거예요? 통상 수준을 넘어서 받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는 통상 수준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 대가가 통상 수준에 넘냐 안 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주는 대가로? 허위 진술해주는 대가로 뭘 받기로 한 것은 그게 통상적 수준이 뭐든 그건 반사회적 행위로 본 거지. 있는 대로 얘기해줘야지. 허위 진술은 있지도 않는 걸 지금 거짓말로 진술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면서 정리가 되셔야 돼. 그리고 또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이거 보험계약이에요. 자, 당연히 보험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은 아니지. 근데 읽어보니까 피보험자 사례에서 보험금 편취할 목적으로 또는 보험금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생명보험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뭐 보내버리고. 자, 11번 보시게 되면 아까 비교한 거죠.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인데 앞에 뭐자 들어가 있으면
형사사건. 그럼 반사적이고, 민사사건이라면 반사적이 아니죠. 그럼 또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6번이야. 자, 이제 뭐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닌 자가, 야,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보셔야 이제 이게 공부하시기가 비교해서, 아, 그렇구나가 이해가 되지. 막 이렇게 널쳐놓으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슷한 것들만 비교해드리는 거야. 자, 이것도 승소를 조건으로 뭘 받기로 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변호사도 아닌 놈이, 예? 그럼 변호사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송에 개입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개입해가지고 이기면 뭐 받기로 한 약정은, 이건 반사회적 행위예요. 근데 변호사는 무조건 성공무수 약정이라고 해서 반사회적이 되는 게 아니라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 아닌 자는 형사, 민사 따지지 않아. 이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12번도 가볍게 봅시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 내기로 한 약정. 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계약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한 사람이 벌금 내기로 합시다.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앞에 뭐한? 과도하게. 왜냐하면 계약하는 당사자들은 동등한 지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위가 굉장히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즉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계약 내용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강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을 하면서 거기다 또 그 상대방 약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면 또 엄청난 벌금을 내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약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고 안 되고 다 공부하실 게 아니라 요 정도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고 안 되고를 보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에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들어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 얘기예요. 당사자의 궁박한 상태라든지 경솔이나 무경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이걸 폭리행위라고도 그러죠. 폭리를 취했어, 한쪽이. 이런 행위를 했으면 이것도 이 내용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무효니까 당사자끼리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이행을 해가지고 서원이 제3자까지 갔어요. 이 무효를 가지고 서원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다 있다. 그 원리를 쭉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은 한쪽이 반사회적 행위를 본 거예요. 양쪽 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예요. 양쪽 다지. 뭐 첩계약. 남자만 나쁜 놈이 아니지. 첩도 잘못된 행위죠.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뭘 주고받고 하는 거 양쪽 다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한쪽만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고 한쪽은 그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하게 되면 제가 시골 할머니 생각하시라고 그랬지. 뭐 한 90세 되신 할머니. 자, 건물 한 채 있는데 외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됐어. 그 망하면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파산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아주 급한 상황이잖아 지금. 그걸 궁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을 내놓는데 자, 이 양반이 또 성격도 경솔할 수가 있고요. 특히 사회 경험이 없어. 그냥 집안에서만 그냥 있던 양반인데 급하니까 지금 이 건물을 10억짜리 건물을 자 급하게 내놨다고요. 그럼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럼 당연히 살려는 사람은 10억 그냥 다 주고 살려고 그럴까요? 좀 싸게 살려고 그럴까요? 싸게 살려고. 그래서 싸게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놈 입장에서 요 할머니의 요런 상황을 알면서 내가 이걸 좀 내가 사는데 잘하면 엄청나게 싸게 사겠구나 해가지고 요 할머니의 궁박한 상태나 경솔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서는 이 10억짜리를 그래 이용했다 하더라도 한 7, 8억, 8억 정도에 샀으면 그게 그렇게 불공정하진 않아요. 어차피 살 사람은 싸게 사니까 엄청나게 싸게 샀다는 거죠. 뭐 3억이나 2억으로 할까? 3억, 2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오고 와닿겠죠. 자, 요렇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폭리 행위라고 해요. 얘가 폭리를 취했다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매매 계약이 무조건 뭐 10억짜리를 2억에 샀다고 해서 아니면 한쪽에서 궁박, 경솔, 무혐의 상태라고 해서 불공정 행위가 돼가지고 무효가 되지는 않고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항상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요건. 그래서 그 요건을 이제 설명 들어가는데 저희 교재가 또 어지럽게 써가지고 자, 요건은 세 가지예요. 자, 이 할머니 같은 분을 우리가 피해자라고 그래요. 이놈을 폭리 취한 폭리자라고 그런다고.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요 거래 행위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서요. 자,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가 지극히 정상이라면, 자기 건물 10억짜리를 2억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니까. 그럼 10억짜리 건물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2억이라도 팔 수도 있지. 그러니까 10억짜리 2억에 팔았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상태가 있어야 된다니까. 피해자에게. 첫 번째 요건이. 그럼 상대방은 자, 이쪽 피해자 측이 할머니 측이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인 걸 모르고 싸게 깎아달라 해서 10억짜리를 2억에 샀어요. 그거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지. 요 놈이 이 사람의 이 상태를 뭐해서 알면서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중매매도 이중매매, 즉 전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서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적가담해야 되는 것처럼 얘도 자, 요 상태에 있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싸게 샀다면 이건 불공정 행위가 되진 않아요. 알면서 뭐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이라는 거래 행위가 자, 이쪽은 굉장히 급하고 경솔하고 경험이 없고 이쪽은 알면서 이용하는데 10억짜리를 한 8억에 샀다. 그렇게 불공정하진 않죠. 10억짜리를 2억 정도에 샀으니까 즉 이 거래 행위가 현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급부와 주는 거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가 성립돼야 되는데 항상 법은 요건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기분대로 이거 불공정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 측은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되고 상대방 측에서는 그걸 알면서 뭐 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거래 행위는 급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해놓고서 정리하는 게 깔끔하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관적 요건 각각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냥 이것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데 자,
시간이 조금 뭐하니까 제가 아까 4시간으로 해서 잘라달라고 이제 여기 요청이 됐으니까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을 크게 갖춰야 된다는 거 이거 잡으시고,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냥 막 설명할 게 아니에요. 다 판례 얘기인데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104조인데요. 이 104조는 103조 하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03조가 뭐예요? 아까 보셨던 반사회질서행위. 그러니까 이 104조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쪽에 103조라는 가장 큰 조문을 만들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다 정해놨는데 왜 또 104조를 만들어서 이 104조는 103조의 하나의 예의 규정이냐, 예시에 해당되는 규정이냐 이렇게 나오느냐 얘기인데 이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 103조 외에 104조를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자, 일반적인 103조는 둘 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주고받았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데 여기는 지금 둘 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예요. 한 놈만 한 거예요. 이 양반은 피해자로서 보호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도 2억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면 나중에 이거 무효라고 하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03조에 의하면. 그래서 104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 104조의 취지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이 104조를 만든 이유가 의미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성립요건 같은 경우도 이제 따질 때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돼야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이게 유효가 된다면, 즉 불공정 행위가 안 된다면 이 양반은 2억 받고 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쪽하고 이쪽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이쪽은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행위로 뭐라고?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나 이전 등기 안 해주겠다, 또는 이전 등기 했던 거 다시 마수해서 찾아가려고 그럴 거고, 이쪽은 이건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이건 정상적인 계약이니까 빨리 이전 등기 해주죠, 아니면 이전 등기 한 거 가지고 나는 말수 못 해주게, 이렇게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니까, 그럼 둘이 지금 다투는 이유가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문제죠.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요건을 따질 때 다시 얘기합니다. 엄격하게 꼼꼼하게 따질까요? 해별내 따질까요? 해별내 따져야, 그렇지. 그래야지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서 가지고 무효가 될 테니까.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하나만 얘기하게 되면 피해자 측은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다 있어야 될까요? 하나만 있어도 될까요?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된다고. 그냥 쉽게 된다고, 쉽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걸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예, 조금 쉬었다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 좀 할게요.